저는 세상에서 가장 통제된 나라,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아무 제약 없이 말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이곳에서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18년 2월,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의 일원으로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화려한 붉은 유니폼을 입고 통제된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위대한 체제를 선전하는 임무를 맡았죠. 당시 저는 26살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예술단에서 활동하던 이른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릉으로 이동하던 중 들른 한 휴게소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버스에서 내린 순간 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깨끗하게 쌓여있는 무료 화장지,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세면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양의 가장 좋은 시설에서도 본 적 없는 깨끗함이었죠.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편의점에 가득 쌓인 과자와 음료수들, 자유롭게 웃으며 쇼핑하는 사람들, 주차장에 빼곡히 들어선 개인 승용차들을 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자유를 향해 가야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그곳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제가 겪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가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저는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사였죠. 북한에서는 이른바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노래와 춤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6살 때 소년궁전에 선발됐고 15살에 평양음악무용대학 예비반에 들어갔죠. 21살에 졸업하고 국가선전예술단에 배치됐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춤을 추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은 북한 기준으로는 좋았습니다. 배급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왔고 아파트에는 하루 몇 시간이라도 전기가 들어왔죠. 겨울에도 며칠에 한 번씩은 온수가 나왔고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겪는 굶주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평양 안에서만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술단 활동으로 가끔 지방 공연을 다닐 때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경도의 어느 탄광 마을에 갔을 때였죠. 공연장 뒤편에서 본 주민들의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너무 마른 아이들, 낡아서 해진 옷, 생기 없는 눈빛. 저와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는 그런 현실에 대해 절대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동무, 어제 함경도에서 본 주민들 너무 안 됐어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사상검열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걸 가슴속 깊이 묻어야 했습니다. 연습실에는 항상 지도원 동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감시했죠. 노래 가사 한 글자라도 틀리면 사상성이 부족하다며 자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생활총화가 기다렸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오늘 연습 시간에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사상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말을 매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예술단원이라는 직함 덕분에 외화상점에 갈 수 있었거든요. 중국산 과자나 비누 같은 것들을 살 수 있었죠. 물론 일반 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중반까지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체제가 주는 작은 특권에 만족하며 바깥 세상이 어떤지 전혀 모른 채로요. TV에서는 나만이 미제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이 굶주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동무가 평창올림픽 응원단으로 선발됐습니다. 남한에 간다는 것, 그것은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2018년 2월 7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응원단 220여 명과 함께였죠.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에겐 주변을 둘러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남측 것들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보위부 요원들이 계속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버스 창문에도 커튼이 쳐졌고 우리는 오직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며 이동해야 했죠. 숙소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에는 2~3명씩 배치됐고 밤에도 복도를 보위원들이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통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월 14일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탔고 강릉까지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 이용을 위해 10분간 정차한다는 안내가 나왔죠. 버스에서 내린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휴게소 건물은 궁전처럼 컸습니다. 유리로 된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고 안에는 눈부신 조명이 켜져 있었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길, 저는 편의점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선반마다 가득 쌓인 과자들, 초콜릿, 사탕, 음료수, 컵라면, 빵, 김밥. 종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평양 외화상점에서도 본 적 없는 풍요로움이었죠. 그런데 가격표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우리 돈으로 따지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편의점에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하고는 그냥 뜯어서 먹기 시작했죠. 그 자연스러움이 충격이었습니다. 동무, 빨리 화장실 다녀오시오. 보위원의 재촉에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센서가 달린 비누 디스펜서, 따뜻한 온수, 깨끗하게 쌓인 화장지 롤들. 그것도 무료로. 향기로운 방향제 냄새. 거울은 김서림 방지 기능이 있어서 늘 깨끗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은 응원단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이 비쳤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우리 조국을 선전하러 왔는데 여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인데 평양 최고급 호텔보다 깨끗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한 아주머니가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하나만 골라. 그 아이는 고민하다가 1,500원짜리 초콜릿을 골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계산했죠.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게 특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1,500원짜리 초콜릿이 한 달 월급이었거든요. 그걸 아이가 간식으로 망설임 없이 고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주차장을 봤습니다. 수십 대의 개인 승용차들, 현대, 기아, 벤츠, BMW. 평양에서는 당 간부들만 탈 수 있는 차들이 여기선 평범한 사람들 것이었습니다. 버스에 탔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무, 괜찮소?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휴게소 장면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산 걸까? 2월 25일, 우리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어두운 건물들, 긴장된 사람들의 표정. 불과 2주일 만인데 평양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소환 통지가 왔습니다. 명단에 있는 동무들은 내일 오전 9시까지 보이부로 출두하시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이부 건물은 평양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된 6층 건물이었죠. 들어서는 순간부터 감시 카메라가 보였고 복도마다 보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시오. 좁은 신문실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형광등 하나만 켜진 방. 책상 건너편에 2명의 보위원이 앉아 있었죠. 동무, 남측에서 무엇을 봤소?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경기장과 숙소만 오갔습니다. 그런데 왜 강릉 휴게소에서 5분 이상 머물렀소? 화장실 가는데 5분이나 걸리오.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간까지. 편의점 앞에서 뭘 봤소? 무슨 생각을 했소?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오. 거짓말하면 바로 안다. 2시간 넘게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무엇을 봤는지, 누구와 얘기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죠. 신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나가야 한다. 어떻게든 나가야 해.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보를 모았습니다. 예술단에는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었죠. 공연차 베이징이나 단둥에 간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어땠어요? 국경은 어떻게 생겼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언젠가 가보고 싶어서. 몇 주에 걸쳐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가는 길, 압록강의 폭, 국경 초소의 위치, 겨울에 강이 얼어붙는다는 것, 그리고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브로커들이 섞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탈북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중국산 비누를 사는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압록강 건너편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제 눈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죠. 그러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목숨 거는 일이오. 집에 돌아와 종이를 펼쳤습니다. 중국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전화를 거는 건 불법이었죠. 걸리면 정치 범수용 소행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이 길을 갈 것인가? 실패하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끝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모두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었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휴게소의 그 밝은 편의점이 보였고 깨어나면 우리 집 어두운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들어오는 전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배급. 언제 또 소환될지 모르는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2018년 5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몰래 중국산 휴대전화를 빌렸습니다.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중국어였습니다. 저강 건너고 싶은데요. 언제? 최대한 빨리요. 돈은? 중국 도착해서 일해서 갚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7월 초에 연락 오겠습니다. 신의주로 오시오. 그때까지 준비하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언덕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았고 가벼운 짐을 챙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2018년 7월 3일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 휴대폰으로 온 짧은 문자였죠. 오늘 밤 11시 신의주역 뒤편 창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명목은 친척 방문이었죠. 위조한 이동증명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장마당에서 구한 가짜 서류였는데 만약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기차에 올랐습니다. 6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마을들, 일하는 사람들, 논밭들. 혹시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조국의 모습일까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광장은 어두웠고 사람들은 빨리 흩어졌죠. 저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역 뒤편 창고로 가는 길은 깜깜했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예. 따라오시오. 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가끔 순찰대가 지나갈 때면 건물 그림자에 숨어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너편 중국 단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렇게 가까운데 그렇게 멀었습니다. 지금은 강물이 낮소. 하지만 물살이 세오. 중간쯤 가면 허리까지 차오를 것이오. 남자가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옷 갈아입으시오. 검은색 옷이오. 그리고 이거.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짐을 넣으라는 것이었죠. 저는 나무 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었습니다. 가방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 어머니 사진 한 장을 비닐에 넣었습니다. 준비됐으면 출발하오. 저기 보이는 초소, 지금 교대 시간이오. 10분 안에 건너야 하오. 혼자 가는 건가요? 그렇소. 나는 여기까지만이오. 건너편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손전등 2번 깜빡이면 그쪽도 2번 깜빡일 것이오. 남자는 손전등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행운을 비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눈앞에는 칠흑 같은 강물이 흐르고 뒤에는 조국이 있었고 앞에는 알 수 없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발목까지였습니다. 돌들이 미끄러웠고 물은 차가웠습니다. 7월인데도 강물은 얼음장 같았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벅지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물살이 거셌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휩쓸려 갈 것 같았죠.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만 봐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초소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비췄죠. 누구야? 거기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하고 물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물을 헤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둘, 셋, 넷. 물보라가 제 주변에서 튀었습니다. 어떻게 맞지 않았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이 반대편 강둑의 풀을 잡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온몸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온몸이 떨리며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2번 깜빡였습니다. 저도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꺼내 2번 깜빡였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중국말을 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아 일으켰고 빨리 가자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 희미하게 조선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제 부모님이, 제 동생이,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탈북자였습니다. 조국을 버린 배신자.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요. 중국 남자는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낡은 벤이었죠. 뒤에는 이미 3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었어요.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말하지 마. 소리 내지 마. 남자가 중국어와 조선말이 섞인 말로 경고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죠.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차는 한 농가 앞에 멈췄습니다. 내려. 빨리. 우리는 허름한 창고 같은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창문도 없고 전구 하나만 켜진 방이었죠. 바닥에는 더러운 이불 몇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며칠 걸릴 거야. 밖에 나가면 죽어. 문이 잠겼습니다. 우리 넷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여자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자유로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옥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2번 남자가 와서 밥을 줬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죠. 화장실은 밖에 있는 재래식 변소 하나였고 한 번에 1명씩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남자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조선족 여자였는데 중국어도 할 줄 알았죠. 너희를 칭다오로 보낼 거야. 거기서 일하면서 브로커 비용 갚아야 해. 1인당 500만 원. 500만 원.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못 갚으면?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팔려. 시골 총각한테나 아니면 다른데.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차에 실렸습니다. 이번엔 컨테이너 트럭이었죠. 화물칸에 숨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좁고 어둡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20시간을 그렇게 갔습니다. 중간에 검문이 있었을 때 우리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공안이 트럭을 검사하는 소리가 들렸죠. 한 여자가 기침을 참다가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검문은 통과했습니다. 칭다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장지대의 한 좁은 아파트로 보내졌습니다. 방 하나에 6명이 살아야 했죠.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의류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가 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월급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70만 원은 브로커에게 10만 원은 숙소비로 나갔습니다. 손에 쥐는 건 20만 원뿐이었죠. 이러면 25개월은 일해야 해. 룸메이트가 계산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안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안들이 들이닥쳤죠. 신분증. 모두 신분증 내놔. 우리에게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손 들고 나와. 빨리. 우리는 끌려나갔습니다.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갔죠.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거라고. 하지만 트럭은 구류소로 갔습니다. 우리는 좁은 방에 갇혔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어? 북한입니다. 언제 왔어? 2달 전입니다. 통역하는 조선족 경찰이 말했습니다. 운이 좋네. 보통은 바로 북송이야. 그런데 지금은 북중 관계가 안 좋아서 일시 중단이래. 너희 며칠 있다가 풀려날 거야. 정말로 사흘 후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다시 잡히면 무조건 북송이야. 조심해. 우리는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갔으니까요. 브로커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칭다오에서 상하이로. 상하이에서 저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였죠.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지고 발은 부어올랐습니다. 밤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중국도 감옥 같았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끝없는 노동, 착취당하는 삶. 이게 내가 원한 자유인가? 절망스러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식당 주인이 경찰에게 신고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고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제발요. 돈 다 갚았어? 아직 200만 원 남았어요. 한국 가서 갚을게요. 제발 보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근데 위험해. 동남아 거쳐야 해. 라오스, 태국. 몇 달 걸릴 거야. 괜찮아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상하이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지만 저에게는 그저 통과해야 할 곳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진짜 집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2018년 11월 저는 상하이를 떠났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들고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목적지는 윈난성. 중국 최남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댄 지역이었죠. 이틀간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나이든 조선족 아저씨였는데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다고 했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해. 정글 넘어야 하고 국경 경비대 피해야 해. 각오 단단히 해. 우리는 5명이었습니다. 저 말고 4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죠. 20대 여성 2, 30대 남자 하나, 50대 아주머니 하나. 모두 수개월 또는 수년간 중국에서 숨어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국경 철조망 끊어진 곳으로 빠져나갔죠. 그리고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건 악몽 같았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긁히고 벌레에 물렸습니다. 브로커는 손전등도 켜지 말라고 했죠. 국경 경비대가 볼 수 있으니까요. 5시간을 걸었습니다. 중간에 한 여자가 쓰러졌고 우리는 그를 부축해가며 걸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우리는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라오스는 탈북자한테 관대해. 브로커가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많은 거짓을 봤으니까요. 라오스에서는 현지 브로커가 우리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 비엔티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죠. 태국 국경까지 가야 해. 거기서 한국 대사관 연락하면 돼. 하지만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도 험했습니다. 다시 정글을 넘어야 했고 메콩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경찰에게 잡히지 않아야 했죠.
2018년 12월 초 우리는 드디어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불법 입국이었지만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방콕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에 자수하는 것. 대사관 가면 보호받을 수 있어. 한국 정부가 데려가 줄 거야. 브로커의 말을 믿고 우리는 방콕행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스가 경찰 검문소에 걸린 것입니다. 태국 경찰이 버스에 올라타 신분증을 검사하기 시작했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제 앞까지 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I'm from North Korea.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노스 코리아? 디펙터? Yes. I want to go to Korean Embassy. 경찰은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스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나머지 4명도 같이 내렸죠.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역사가 와서 우리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는 탈북자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이야기, 탈북 경로, 모든 걸 설명했죠. 사흘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사람 보낼 거래. 기다려. 이틀 후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본 게 몇 개월 만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방콕 한국 대사관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원 확인, 면담, 서류 작업.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비행기표는 일주일 후에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지내세요. 일주일. 평양을 떠난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151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매일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 거리의 풍경,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걱정 없이 웃는 얼굴들. 나도 곧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이었죠. 영사관 직원이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인천 도착하면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식 절차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받고 그러면 진짜 자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탑승구를 지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국이 보였고 그 너머로 중국이 있었고 더 멀리 북한이 있었습니다. 그 긴 여정이, 그 모든 고통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이제 자유야. 2018년 12월 22일 오전 10시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위해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신원 확인과 탈북 과정 조사는 한 달 넘게 걸렸죠. 혹시 간첩이 아닌지, 거짓 탈북자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담당 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평창올림픽 경험, 탈북 결심, 중국과 동남아에서의 도피, 모든 것을. 2019년 2월, 드디어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교육기관이었죠.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교육, 법률 교육, 취업 교육. 가장 어려웠던 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만져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인터넷이에요. 여기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보여준 화면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뉴스, 음악, 영화, 지식. 제한이 없었습니다. 검열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를 켰을 때 저는 몇 시간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 북한에 대한 영상도 있었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죠. 이런 게 자유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2019년 5월 저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받은 집이었죠.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첫날 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냉장고,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세탁기.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제 것이었습니다. 스위치를 켰습니다.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24시간 내내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수도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8,500원. 하루 6시간씩 일했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120만 원. 제가 직접 일해서 번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평창에서 봤던 그 학생처럼 저도 이제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1,500원짜리 참치김밥. 평창 휴게소에서 봤던 바로 그것이었죠. 한입 베어 물며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고 넋을 잃고 편의점을 바라보던 그 순간을. 그때는 꿈만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제 일상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며 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서관에 가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디 출신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가족이 그리웠고 때로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빠른 말투도 경쟁적인 사회도 낯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정보도 없이, 약도 없이 그냥 죽어갔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마스크를 나눠주고 검사를 해주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2021년 저는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고 싶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2022년 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헤매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죠. 제가 겪었던 그 어둠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기를 바라며 일합니다. 가끔 강릉에 갑니다. 그 휴게소에 가죠. 그리고 편의점에 서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고 가족을 떠나야 했고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유는 그 모든 것보다 값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를, 이 평범한 일상을 부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것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탈북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감사합니다.